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9주차 2차 시, 앞서 우리 1차 시 때는 품행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태희가 이제 화장품에 이제 화장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어머니에게 화장품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거절을 하니, 이제 태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빠 돈인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냐고 이제 이렇게 대들었어요. 당연히 화가 난 엄마가 이제 고함을 지르니까, 이제 태희는 이제 화를 참지 못해서, 식탁 위에 있는 컵을 깨고, 또 발을 계속 쿵쿵쿵 굴러서, 이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 항의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희는 밤 12시가 넘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제 엄마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엄마가 이 늦은 시간에 안 돼라고 거절을 하니 또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가위로 컴퓨터 선을 자르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잘라버렸어요. 이것을 본 이제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이제 막대기로 이제 사랑의 매로 이제 태희를 때리니까 이제 방문을 잠그고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베개에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행동이 바로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의 행동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한 정의와 이제 이런 아동들이 나타나는 특징과 이런 중재 방법이나 원인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대적이고 우리가 반항적인 행동은 이제 사실 평범한 문제 중에서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영아기가 아닌 유아기 시기나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에 들어서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 이제 왜 어른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논쟁을 하고 또 부모의 그런 합리적인 요구에도 되게 투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반항적인 행동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의 일상적인 반응이 아닌 부정적으로 아주 적대적으로 반항적인 행동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배우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런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들은 이제 공격적인 그런 큰 문제가 주된 문제로 잘 일어나진 않지만 이제 그래도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공격을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들은 이제 품행장애와 달리 타인의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이제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의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DSM-5에 대한 적대적 반항장애 진단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서는 이제, 품행장애의 발달 전조라고도 하고요. 경도의 품행장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대적 반항장애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하지는 않고 권리를 침해하진 않지만 자기 생활 내에서의 그런 반항과 행동을 보이는 행동을 해요. 우리 DSM-5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화가 나고 민감한 기분으로 이제 시비를 걸거나 반항하는 행동, 그리고 보복적인 행동을 최소 6개월간 지속이 되고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이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그 세부적인 우리 하위 항목 중에 적어도 4가지 징후를 보여야지 적대적 반항장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화가 나고 민감한 기분인데요. 자주 화를 내고 자주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고 또 자주 화를 내고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비를 걸거나 반항하는 행동으로서 이제 권위적인 사람, 이제 부모나 교사나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이나 성인들과 자주 말싸움이나 논쟁을 하고요. 또 이런 권위적인 사람의 요구에 응하거나 이제 규칙 따르기를 이제 거절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자주 괴롭히고 자신이 잘못한 실수나 비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합니다. 보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것은 6개월간에 이제 2차례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악의에 차있거나 보복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보복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이제 이것을 한번 보면 이제 행동의 우리가 뭐 지속성이나 이제 빈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장애의 징후적인 행동과 이제 정상적인 제한 내의 행동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5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일반 생활에 이제 대부분의 시간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진단을 내리지가 않고요. 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6개월 동안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한 차례 나타나야지만 이게 증거에 부합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빈도 증거를 이제 판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빈도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의 빈도와 강도는 어때요? 개인의 발달 수준이나 성별, 문화별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요. 이제 행동에 이제 뭐 장애가, 개인의 사회적인 맥락, 어떤 게 들어가죠? 가정이나 또래 집단, 학교, 뭐 직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나 개인이죠. 자기 자신이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제 기능 수행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게 적대적 반항 장애는 정신병적 장애나 이제 뭐 물질 사용 장애나 뭐 우울이나 양극성 장애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야지만 적대적 반응 장애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적대적 반항 장애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적대적 반항 장애 ODD라고 해요. ODD의 출현율은 이제 뭐 품행 장애처럼 이제 뭐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지만 보면 이제 품행 장애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뭐 성별 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DSM 진단 준거 자체가 이제 여아보다는 남아들에게 적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남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게 왜 품행장애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될까요?
제가 얘기했죠, 앞에. 경도 품행장애라고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이제 품행장애로 발달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가 왜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양한 위험 요인이 한 가지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이나 신경학적, 기질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위험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적대적 반항장애의 원인을 고민을 한다면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보다는 심리, 사회학적인 위험 요인이 이제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원인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보면, 어때요? 생물학적으로도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ADHD나 오티즘처럼 딱 그 ODD만을 대상으로 한 유전 관련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 적대적 반항장애, ODD나 품행장애, ADHD의 공존장애가 유전적인 취약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또 보고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왜 뇌에 관련된 이제 그런 뇌 장애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들이 보면 전전두엽에 이상이 있다. 또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보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들이 아무래도 양육하기도 어렵고 감정적으로 이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동과의 기질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을 이제 살펴보고 싶다면 영유아기 때부터의 수면이나 이제 섭씨, 배변이나 그런 사회적인 행동이 아동이 얼마나 이제 잘 형성해 가고 있는지 또는 부모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동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때요? 부정적이나 반항적이나 적대적 태도가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물학적인 부분에 함께 포함해서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심리적, 사회적 그런 위험 요인은 어떤가요? 우리가 부모의 이제 부적절한 양육 방식이라든지 또 부부 갈등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이제 아동에게 적대적 반항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또는 가정 폭력이나 부모의 정신병리, 아동 학대도 또 우리 이런 ODD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특히 좀 중요하게 요즘 보는 부분이 이제 지나치게 엄격하게 부모가 훈육을 하거나 이제 훈육할 때의 아이의 행동이나 규칙에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훈육 방법이 이제 아동의 반항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고 ODD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 사회적인
기질이 또 제가 기전이라고 적어놨네요. 기질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ODD 아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ODD 아동들도, 이제 이 적대적 반항장애에만 국한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진단평가를 함께 사용을 하지만, 딱 우리가, ODD, 우리 이 적대적 반항장애를 딱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것만 평가하는 도구는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왜 이게 적대적 반항장애가 경도 품행장애라 했듯이 ODD와 품행장애, ADHD 같은 이런 문제적인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는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아동행동검사 ECBI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한 2세에서 17세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검사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에게 ODD만 있는지 또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정서적인 장애가 함께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 경과 및 예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적대적 반항장애는 아동들이 이제 그런 부모의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적절하게 중재를 하면 약 4분의 1은 이유가 좋아서 이제 수년 내에 호전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호전되지 못한 아동들이 이제 보통 품행장애로 이제 장애 영역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중재가 아주 필요한 장애 중 하나입니다. 뭔가 슬라이드가 되게 간단할 것 같죠? 맞아요. 이제 이 적대적 반항장애는, 이제 많은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우울장애나 이런 부분의 평가도 포괄이 되어 있고, 이제 아니면 HAD나 품행장애에서도 많이, 이제, 또 많이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같이 봐서 제가 보는 부분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중재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ODD 중재는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 사회적인 중재가 함께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 중재도 어때요? 그렇죠. 스스로 자신 행동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걸 많이 하고요. 이제 개인정신치료는 이제 병원 의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문제 해결 훈련이에요. 문제 해결 훈련은 이제 갈등이나 선택 또는 이런 문제 상황에 이게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지도하는 방법인데 이런 문제 해결 훈련에서는 이제 아동에게 이제 문제를 개별적인 해결책을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아동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방안을 이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결 방안의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동이 이렇게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6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6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문제 해결 훈련의 중요성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 교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하는 거죠. 이 학습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아동에게 알려주고, 이제 아동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문제 해결하는 기술을 이제 학습하고 익혀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스스로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가 이제 학생에게 문제 해결 절차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이제 해결 가능한 방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 방안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실행할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먼저 아동에게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델링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교사가 이러한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 또래 아동과 함께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 절차를 이제 시범을 보임으로써 아동이 그 방법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이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 전략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동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스킬을 이제 문제 해결 스킬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역할에 알맞은 역할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교사는 이제 그런 아동의 역할놀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아동은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거쳐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동이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이제 숙제를 주게 되고 이제 아동이 한번 스스로가 어때요? 해보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이제 그 아동이 이제 사용한 그런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우리가 강화를 제공하면서 아동이 이제 이런 스킬을 일반화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중재 이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되게 고도적인 중재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중재가 긍정적이게 아동에게 한번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전문가가 붙지 않아도 아동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재에 중요하고 또 이런 분노 조절 훈련도 필요해요. 이제 이런 분노 조절 훈련은 이제 아동이 이제 이런 자기 교수를 통해서 분노나 이런 공격 행동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제 먼저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학생이 이제 아동이 이제 분노 각성이라든지 분노 결정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를 유발하는 이제 상황을 판별을 해서 이제 분노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기능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부분에 이제 대체적으로 분노 조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대처 기술, 이렇게 이제 분노 쪽에 우리 나타났던 이런 분노나 공격 행동을 대처할 수 있는 스킬을 학습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이 분노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아동이 분노를 하면서 분노를 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아동이 분노를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분노를 대신해서 내가 다른 행동을, 다른 스킬을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자기교수 훈련이랑 되게 강조가 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역할놀이나 뭐 시범이나 뭐 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뭐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뭐 분노가 언제 생겼지? 내가 또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졌지?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했고 내가 또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 훈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스로가 이런 분노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반항하는 원인과 상황을 쉽게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지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뭐 자기관리 훈련이나 교수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분노나 반항적인 행동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뭐 자기 교수나 뭐 정말 REBT나 뭐 SST 같은 이런 뭐 사회적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적대적 반항 장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ADHD나 뭐 품행 장애 또 이런 외연화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재 방법을 아동에게 얼마나 적합한 중재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간단히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요. 되게 짧았죠. 적대적 반항장애는. 적대적 반항장애는 이제 다른 장애와 이제, 중복이 되는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앞서서 배웠던 이런 정서장애에 대한 이제, 가벼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이 3차 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를 대처할 수 있는 레포트 형식의 수업 지도안 짜는 레포트 내용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제 메일로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한 주간 준비를 해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중간고사 대처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레포트를 대신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가벼운 테스트 로 생각을 하고 여기 제가 몇 문제를 이제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이 문제들을 보면서 또 내가 이제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이제 중간 점검 우리가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저희가 품행장애랑 이제 반항장애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고요. 이게 반항장애랑 이제 품행장애가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모호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ADHD나 이게 우리가 보통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여러 아이들이 반항장애와 품행장애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현이 하다 보면 이제 학교나 여러 기관에서도 아동이 더욱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울장애나 우리가 ADHD나 여러 가지 또 하위 영역 중에 있는 정서행동장애 하위 영역 중에 있는 다른 영역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표적 행동을 선정을 하거나 또 아동의 행동을 중재를 하겠다 했을 때 이런 외연적인 장애를 이제 우선순위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차 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